1차, 2차 농민전쟁을 비교할 줄 알게. 농민운동이라고도 하고 농민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한계와 의의, 이런 것들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것입니다. 189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보면 우리 이 부분 보자는 거예요, 지금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아주 큰 사건들이죠. 큰 사건 3개가 연달아 터졌던 것이 바로 1894년이에요. 1차 거기다가 또 동학농민운동은 2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는 3시기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1차와 2차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 중간에 청일전쟁과 1차 개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자고요. 우선 순서대로 보면 1122, 1122예요, 여러분. 1122. 1122. 발음이 정확하나? 1122. 1122. 1이랑 2랑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발음이 좀, 권자도 발음 못해요. 권용기를 곤용기, 뭐 이래요. 1122. 1차 동학, 1차 갑오개혁. 2차 동학, 2차 갑오개혁. 순서는 일단 크게 보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세세하게 더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을 한번 이제 보자고요.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있었어요. 갑오년이에요. 갑자로 시작하면 끝자는 사자예요. 갑신정변 1884, 갑오개혁 1894. 그래서 갑오년에 있었어요. 갑오개혁도 같은 기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자고요.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불러요. 대학교의 그 역사 교재에서는요. 그래서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농민층의 동요. 뭐 당연한 거죠. 모든 농민운동에 농민층의 동요가 있으니 농민들이 일으킨 거죠. 그다음에 2대 교주, 이 당시 여러분 동학농민운동 기간의 교주는 최시영이었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교주 첫 번째 1대 교주이자 동학의 교조인 최재우 선사는 대원군 직공기인 1864년에 이미 죽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동안 교주 생활했던 것은 최시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시영이 했던 게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는 동학농민운동이 있기 전에 있었던 모습이죠. 자,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농민층의 일단 동요. 농민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일단 지배층의 수탈, 끝없이 있는 게 지배층의 수탈이죠. 네, 수탈. 거기다가 새로운 수탈자가 등장한 거예요. 바로 그게 일본 상인들이죠. 일본 상인들은 우리나라의 쌀을 마구 사갔어요. 물론 뺏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갔어요. 사갔는데, 지주들이야 좋아요. 남는 게 땅과 쌀이니까. 지주야 좋죠. 근데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먹을 쌀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 바치고 또 거기다 지주한테 소장료 바치고 자기가 먹을 쌀도 부족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게 돈 쓸 때가 있어요. 결혼한다든지요. 또는 뭐 누가 죽었다든지요. 뭐 집안에 큰일 닥치면 자기가 먹을 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여러분. 그걸 누가 사가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싸게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 쌀값은 어떻게 돼요? 쌀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국내 쌀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는 좋아요. 쌀값이 올라가면. 지금 농민들이 쌀값이 오르면 지금 농민들이야 좋죠. 근데 이 시기는 안 그래요, 여러분. 100년 전 농민들은 자기가 먹을 쌀조차도 없는 농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쌀값이 높아지면 농민들도 힘든 때예요, 이때는. 이런 속에서 방공령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요. 이건 방공령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쌀 수출 금지령이에요. 쌀값 좀 안정시키려고 했던 지방관들의 노력인데 이게 일본의 방해로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에 상황이 더 나빠진 거죠. 자, 이런 속에서 동학의 교세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어요. 바로 2대 교주 최시영 때문에. 자, 최재우 아저씨. 최재우 아저씨는 인내철을, 이 동학의 유명한 교리죠. 사람이, 내는 여기서 똑같다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말.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나도 하늘이고 여러분들도 하늘이에요. 나도 하늘, 여러분들도 하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해요? 반말하면 안 돼요. 그건 EBS이기 때문에 반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하늘이에요. 우린 모두 평등하다는 거죠. 시천주, 모시자. 한울림이죠. 하늘님을 모시자. 한울림이라고도 하죠. 하늘이 또 사람이고요. 사람이 지상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거죠. 신분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린이한테도 존댓말 쓰자는 거예요. 최재우의 주장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당시 신분제의 꼭대기에 있었던 지배층들한테는 위험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대원군인가?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있다. 왜? 속이고 있죠? 신분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뭐 다 평등해. 그래서 사기범이다. 라고 하여서 죽임을 당했던 게 최재호예요. 그리고 2대 교주로 바로 최시영이 뽑히는 거예요. 최재호가 죽기 전에 최시영을 교주로 만들어요. 네가 다음을 이끌어라. 그리고 2대 교주 최시영이 바로 30년 동안 바로 동학농민운동 때까지 계속 2대 교주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게 이제 동경대전 용담 유사를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동학농민운동 직후에 사형을 당하는 최시영의 모습이에요. 사형 직전에 촬영한 거죠. 동경대전, 동학의 경전이에요. 동학의 경전, 용담 유사는 일종의 동학의 찬송가 모음집.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포접제. 뭐든지 여러분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 조직이 바로 포접제예요. 꼭 외워야 돼요. 포접제는 뭐냐면 피라미드 조직이에요. 맨 꼭대기에 교주님이 계셔. 그리고 중간 보스가 있어요. 그리고 말단 보스가 있는 거예요. 대접주, 접주들이 있는 거죠. 접주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여러분 제시문에 접주 나오면 포접제구나, 동학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핵심 용어예요. 꼭 외우셔. 이게 동학농민운동과 기존 농민봉기의 다른 점이에요. 바로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단위의 조직이 있어요. 도단위의 조직. 충청도 포접제가 북접이에요. 전라도 포접제가 남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존 농민봉기와는 다르게 도단위로 움직이는, 도단위로, 전라도 단위로, 충청도 단위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기존의 농민봉기. 기존의 농민봉기는 9년 단위를 넘지 못했어요. 도단위 당연히 못 가요. 도단위 밑이 군 밑이 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9년은 구예요, 구. 또는 이제 지방으로 치면 군이죠. 구와 군에 해당되는 농민봉기가 기존의 농민봉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지배층이에요. 근데 지배층은 저 서울에 있는 지배층이 직접 괴롭히지 않아요. 민치정권이 파견한 지방관이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를 못 봐요. 이 당시 사람들은 농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위까지 못 봐요. 자기를 직접 뜯어먹는 게 누구예요? 수령이죠. 그러니까 수령에 대한 반발이 바로 기존의 농민봉기예요. 그래서 밀란 일으키는 거예요. 수령에 대한 반란이죠. 그야말로. 이걸 민난이라고도 하죠. 농민봉기. 그러면 다른 군 사람들은 이거에 가세하지 않아요. 멀뚱멀뚱 하면서. 그리고 결국 진압돼요. 진압되면 다른 데서 일어나요. 수령 내쫓자. 그럼 또 구경해요. 이게 기존의 농민봉기예요. 수령 내쫓기 단계에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도단위의 농민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9년 단위로 해서 깔짝깔짝 되면서 끝난 게 바로 기존의 농민봉기예요.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은 도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모든 9년에 포접제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집결해요. 집결!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뭉쳐요. 그게 1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백산집결, 2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논산집결, 이런 것들 따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존 농민봉기와 질적으로 다른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도단위로 움직였다는 거죠. 포접제. 그게 바로 북접, 충청도, 그리고 남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접은 어디냐? 남접이에요. 남접에 바로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이네요. 손아중, 김계남 같은 아주 영걸들이 있었죠. 모두 다 접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고부 접주죠. 다 친구예요. 또 거기다가 다 친해요. 또 이 지역에서 또 되게 친했던 사이예요. 그래서 삼국지 흉내내서 도원결이 했던 사이예요. 삼국지 있잖아. 장비부터 나오면 안 되지. 유비, 장비, 관우처럼 도원결이 한 사이예요. 이 전봉준이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뭐 스타일이냐면은 이 관우 스타일. 손아중이 유비 스타일. 김계남은 뭐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장비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아주 또 강경파죠. 강경해요, 되게. 김계남으로 상징되는데, 우리 이제 전봉준을 여러분 잘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최시영,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포접제를 알았어요. 자, 이제 최시영의 노력을 보자고요. 최시영은 당시 그 충청도 포접과 남접, 전라도 포접, 이게 확대가 되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동학교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지금 개신교 인정되었어요. 서양 종교가. 갑진전면 때 그 알렌이 민영이 고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인정되었다 그랬잖아요. 1885년에 이미 개신교, 우리나라 교회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86년에 조포조약을 맺어가지고 천주교도 인정되었어요. 아니 서양 종교는 인정이 되는데 왜 우리 동학만 이렇게 탄압하느냐? 열받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 동학도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게 돼요. 우리 동학의 합법화. 그게 바로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열받는다. 천주교 개신교도 인정받는데 왜 우리 동학만 괴롭히냐?
라고 하여서 교조 신원. 교조는 바로 최재우예요. 죽은 사람. 최재우의 원한을 풀어주자. 즉 동학을 합법화시켜달라. 최재우는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종교운동이에요. 종교 합법화 운동이에요. 종교운동. 그게 바로 삼례 집회예요. 꼭 외워요. 첫 번째 교조 신원이니까. 종교 집회였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중재하라. 동학의 합법화를 주장한 거예요. 으쌰. 동학 합법. 주장한 거죠. 겨자신원 하면서. 그리고 이 그러니까 종교 집회였는데, 이게 이제 조선 정부가 말을 안 들어요. 야, 안 되겠다. 역시 이렇게 지방에서 데모하면 안 돼. 역시 서울 한복판에서 데모하자. 해가지고 결사대들이 올라가요. 광화문 앞에서 울부짖은 거죠. 교조신원 50명 정도. 다 체포. 구속돼요. 이러면서 최재우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지금 CR이 안 먹혀요. 양반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는 우리나라 지배층이 양반 유생들이니까 당신들과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또 내세워야죠. 그게 뭐예요? 신분제를 없애자라고 하는 건 동학은 좋아하지만은 양반들은 싫어해요. 이걸 강조하면 안 돼. 똑같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외세예요. 일본은 싫어하는 게 또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외세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요. 그게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보훈집회예요. 교조신원이라고 하는 종교구호만이 아니라 보고감미,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척외양, 외놈과 양놈을 배척한다. 여러분과 저희, 양반 유생들과 저희는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척외양이라고 하는 종교 구호가 아니라 정치 구호를 내건 게 보훈집회예요. 그래서 보훈집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운동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척외양, 딱 이런 거 하면서 농민들이 이제 변화해요. 옛날이 데모죠, 그야말로. 데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치의식으로서 데모에 나서기도 하지만 데모하다가 정치의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당시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 이런 정치 구호를 외치면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동안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동안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양반들이에요. 그야말로. 임진왜란 때 의병자로 나섰던 거? 다 양반들이죠. 양반의 나라였으니까. 그러나 농민들은 이런 보고감미, 보고감미,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을 안정시키자! 라고 하는 구호를 자기들이 외치면서 정치적인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외놈과 양놈을 물리치는 건 그건 누구 일이다? 바로 우리 일이다. 이런 정치적인 각성, 정치적 각성했어요. 이런 정치적 각성을 했던 수많은 농민들이 이제 집회가 끝나고 각지로 흩어져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이런 속에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게 교조신원운동, 특히 보훈집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바로 전봉준이었던 거예요. 전봉준이 바로 선봉으로서 횃불을 든 것이죠.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고부봉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학농민운동은 백산직결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요 고부봉기 같은 경우도 정확히 얘기하면 동학농민운동의 마지막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고부봉기. 어떤 봉기였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 당시 8도였어요. 아직 갑오개혁 전이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 여기가 충청도고, 여기가 전라도예요. 여기 호남평야. 호남평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평야죠. 여기에 있는 게 전주, 고부, 이런 곳이에요. 여기 호남평야 보이죠? 여기 호남평야에 있는 게 바로 고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여러분 호남평야. 야, 우리나라 지평선이 있어요? 이게 바로 호남평야죠. 이 드넓은 호남평야의 지평선에 있었던 것이 바로 고부예요. 뜯어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령들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여러분, 우리 마님들의 소원이 있어요. 마님들. 마님들, 양반 마님들의 소원이 뭐냐? 첫 번째, 남자를 생산하는 거죠.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이 남자가 과거에 합격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원이 뭐냐? 얘가 전라도 수령으로 가는 거예요. 전라도 수령으로 간다는 것은 뜯어먹을 게 너무 많아요. 전라도 가면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한 10채 마련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갔던 수많은 수령들이 다 탕가놀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려고 돈 내고 어차피 수령은 거칠 수밖에 없는데, 강원도 수령? 이건 이거 끝난 거야. 집 한 채로. 전라도 수령 되려고 민주정권에 얼마나 많은 청탁을 하게 되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조병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조병갑은 많이 뜯었어. 착취했지. 그리고 그 착취를 더 하기 위해서 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보는 저수지예요. 원래 있어요. 원래 광산보라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또 보를 만든 거예요. 만석보라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2개 만든 거예요. 수도꼭지 밑에다가 수도꼭지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리고 수도세를 2배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식기 세척대에 수도꼭지가 2개가 달리면 수도꼭지 2개 다 틀어요. 물이 잘 나오네. 누가 그래요? 수도꼭지가 1개든 2개든 쓸 물은 정해져 있는 건데 물세를 2배로 내니까 농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고부 지역의 훈장 서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전창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요. 전창혁이가 글 줄 아는 농촌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좀 항의 좀 해주십시오. 전창혁이 처음엔 거부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죠. 아유, 저 그러지 말고 도와주세요. 뭐 민 거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조병갑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조병갑한테 전창혁이 얘기한 거죠. 좀 역시 유식하게 노노맹자도 다 이렇게 들춰내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쫙 얘기하니까 조병갑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감히 어디 수령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본때를 보여줘요. 초반에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전창혁을 두들겨 팬 거예요. 곤장을 때린 거죠. 곤장은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엉덩이 다 터져요. 그야말로. 이런 걸로 치는 거니까 사람을. 그리고 집에 보낸 게 아니에요. 초반에 완전히 길을 잡겠다 해가지고 전창혁 완전 지금 엉덩이가 터진 분을 엉덩이가 터져서 이제 집에 가서 요양해야죠. 집에 가서 요양해야죠. 이 사람을 옥에다 가둔 거예요. 옥에다가 가두고 목까지 씌웠냐면 칼까지 씌운 거예요. 칼까지 씌우면 눕지를 못해요. 사람이 무조건 앉아 있어야 돼요. 엉덩이 터졌는데 그냥 거기에만 모든 균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점점 마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외타 중이었던 아드님이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아유 조병갑 사또님 저희 아버님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꺼내주시오. 눈물로 하소연하니까 조병갑 군수가 형방한테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전창혁 거의 죽어간다. 감옥에서 죽으면 자기도 보고서 써야 돼요. 서울에다. 아 귀찮아. 가지고 와. 그래갖고 그 아들이 아버지 없고 집에 간 거죠. 거의 죽어가고 아버지 죽지 마. 아버지 좀만 있으면 집에서 죽어야지. 아버지 죽어. 길거리에서 객사 당하신 거죠. 그 아들 얼마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겠어요. 그게 바로 그 아들이 느낌 오죠? 바로 전봉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봉준이 갖고 열받아가지고 자기 친구 김계남, 손아중, 도원결의한 사이 불러요. 봉기하자. 그러자 김계남 역시 장비 스타일 당장 일으켜야죠 형님. 근데 손아중이 반대예요. 개인적인 복수가 된다 이러면 더 참자 해요. 그래갖고 이 손아중의 제안 때문에 그때 못 일으켜요. 그러다가 왜 그러냐면 조병갑이 곧 임기가 끝나요. 임기 끝나고 딴 데로 가버려요. 익산으로. 조병갑이가 익산 군수로 간 다음에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고부 시절 많이 뜯어먹었던 그 시절 너 뜯어먹어도 끝이 없었던 그 고부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갖고 민치정권에 뇌물 바쳐가지고 익산으로 부임하자마자 다시 고부로 돌아왔던 게 조병갑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김계남 손아중 불러갖고 봐라 또 왔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게 고부 봉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돌렸던 게 유명한 사발통문이에요. 사발 딱 올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 딱 쓰는 거죠. 사발 올리고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쫙 일어난 거죠. 자, 이 사발통문이 있는 고부봉기의 여기 내용이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고보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자. 효수는 이제 부엉이 효자. 부엉이 알죠? 부엉이가 이래 나무 꼭대기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래갖고 저기 조병갑 머리를 이렇게 달자라고 하는 거죠. 부엉이에요. 토토로가 아니라. 이런 걸 했는데 조병갑은 빠져나가요. 잘 도망가. 그래갖고 대신 향리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만석보를 허문 거예요. 저주의 만석보를. 이건 이제 만석보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양성우라고 하는 신이 있었던 현대시. 그들을 상상하면서 이제 와서 그 흙탕물 어디 두고 보랴. 원한 삭힌 만석보 삽으로 찍으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소리소리 쳤다. 만석보를 허물어라! 사람들 신나게 그냥 삽으로 그냥 다 쪼개버린 거죠. 그리고 터진 보통 밀치며 핏물 흐르고 여러 사람 기뻐가지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참 뭐 상상으로 쓰시지만 그때가 뭔가 느껴지죠. 만석보 지금 없어요. 만석보 옛날에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비석만 덩그러니 남아있죠. 고봉기는요. 조병갑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내쫓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를 보인 거죠. 이런 사람 다시는 내려보내지 말라고요. 이런 사람 다시는 내려보내지 말라고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민치정권은 당황했어요. 그래갖고 박원명이라고 하는 괜찮은 군수를 파견해요.
박원명은 가가지고 잘 어루만져요.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죽이던 것이 아니라 바로 조병갑 때문에 일어난 민난이다 라고 보고하고 밀란으로 얼마나 흉흉하겠어요. 자기도 처벌당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게 박원명이라고 하는 괜찮은 군수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했으면 노원노매 운동은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핵사라고 진상조사단장, 안핵사가 진상조사단이에요. 이용태라고 하는 애가 내려와가지고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상조사단을 핑계로 해가지고 돈 뜯으려고 그래요. 동학은 불법 중개예요. 동학교도라고 하는 게 발각나면 재산을 압수할 수가 있어요. 그걸 노린 거예요, 이용태가. 그래갖고 전봉준 찾아내라 해가지고 애꿎은 사람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기 거로 만든 거죠. 뭐 이번 기회에 나도 돈 좀 벌자. 아빠한테 며칠 좀 마련하자.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이 진상조사단장 안핵사 이용태의 횡포는 결국 민난으로 끝나게 만든 게 아니라 전쟁으로 발달시켰던 또 한 명의 탕가노래, 두 명의 탕가노래 알게요, 여러분. 조병갑, 그리고 안핵사 이용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용태의 행포가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정적 계기가 된 거예요. 전봉준, 봐라. 이거 한 명의 수령을 내쫓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조병갑 내쫓으면 뭐하냐. 조병갑 같은 것들이 또 온다. 또 내쫓으면 뭐냐. 조병갑 같은 애들 또 올 거다. 또 내쫓으면 뭐냐. 또 내려올 거다. 결국 조병갑 같은 이들, 조병갑 이용태를 생산해내는 생산공장! 저 민주정권을 닫아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거죠. 전라도 무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백산에 집결해서 민주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서울로 진격하자. 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경문을 쏟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농민 봉기가 전쟁으로 확대된 이유는 또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의 횡포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셨어요. 백산! 네, 집결하자. 이게 백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모이자는 거예요. 서울로 진격하기 위해서. 이건 여러분 반난. 전쟁 일으키자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최후의 농민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되게 작아요, 산이. 근데 이게 고부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고부가 워낙 드넓은 평야다 보니까 이게 제일 높아요. 여기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여기에 모이자는 거죠. 이건 여러분 민난이 아니야.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건 잡으면 다 사형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겠어요. 전봉준도 사실 좀 많이 좀 불안했어요.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가니까 8,000명이 모였었던 거예요. 장관이었죠. 게릴라 콘서트의 대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백산 집결이었어요. 흥분했죠. 전봉준도요. 범인 초계야 민주정권 타도 외치면서 뭐 농민들도 뭐 신났고요. 그야말로. 이때 유명한 말이 나와요. 서면 백산. 농민들이 서 있으니까 하얀 옷 때문에 진짜 이름처럼 백산이 된 거예요. 앉으면 무슨 산이 되었냐면 무기로 죽창, 대나무 창을 갖고 온 거예요. 앉으면 죽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이 당시에 속담이 나와요. 이때 발표되었던 것이 백산 창의문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자료 1번에 있어요. 안으로는 타막환 관리의 목을 베고 반봉건이죠. 조병갑 이용태 같은 사람들의 목을 베자. 밖으로는 외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구축은 쫓아내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1차 동학은 반봉건의 성격이 강해요. 왜? 민주정권 타도하러 서울로 진격하는 거니까. 자, 이게 백산 집결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발표한 게 백산 또 강령이에요. 4대 강령.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반외세, 반봉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성격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일본군이 안 와요, 여러분. 이때는 누구랑 싸운 거냐면 관군이랑 싸워. 이거 함정 문제로 잘 나요, 여러분. 1차 농민전쟁은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조선 정부군이랑 싸우는 거예요. 자, 이제 뭐였어요? 고부, 집결, 백산 집결. 그러자 전주성 군대가 출동해요. 전주성 군대가 제일 세거든요, 여기서요. 전주성 군대가 출동. 그리고 고부에서 붙어요. 고부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겨요. 농민들이. 그래갖고 전주성 군대가 도망가요, 전주성으로. 그리고 SOS, 구해달라고. 서울 정부에 요청해요. 그리고 서울 정부가 관군을 파견해요. 관군이 역시 정부군, 서울 군대답게 총을 갖고 있어요. 평야에서 싸우면 안 돼요. 평야에서 싸우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야죠. 지리산. 지리산 자락이에요, 여러분. 지리산 자락으로 후퇴해요. 유인하는 거죠. 장성이라는 곳으로. 그리고 서울 군대가 끝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장성 황룡촌에서 붙어요. 장성 황룡촌에서 붙는데, 장성 황룡촌에서 역시 또 농민들답게 또 싸워요. 예, 장성 황룡촌이에요. 여기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부군이 이제 총 들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농민들은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 장성 계곡에 있다가 정부군이 들어오니까 뭐를 굴리기 시작하냐면요. 장태라고 하는 걸 굴리기 시작해요. 장태. 이게 장태예요, 여러분.
전라도 닭장이에요. 여기다 닭 넣고 굴린 건 아니에요. 뭐 닭이 무슨 살생력이 있다고. 여기다가 이제 솜, 면포. 이 총이 여러분 못 뚫는 게 솜이에요. 솜을 잔뜩 넣고 여기다 이제 막 칼 또는 뭐 창 이런 거 꽂고 굴린 거야. 그리고 이 뒤에서 이제 농민들이 와 하면서 내려간 거죠. 500개의 닭장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말이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500개의 닭장이 여러분한테 굴러온다고. 그래서 서울 군대를 여기서 또 무찔러요. 이게 장성 황룡천 전투. 서울 군대가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전주성에 있는 군대가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농민들이 전주성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가요. 이러면서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전주성을 무혈 입성하게 돼요. 그리고 서울군대 이때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서울군대 일부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군대 나머지가 전주성을 또 이제 딱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전주성은 조선의 상징이에요. 서울이 물론 제일 중요한데 전주성 상징. 왜냐하면 전주 이시예요. 이성계의 사당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조선의 가장 중요한 행정 사법의 중심지는 서울이지만 조선의 왕실의 정신적 고향은 전주예요. 그러니까 전주성이 점령 나간 거예요. 큰일 났죠,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민지 정권이 다급하게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냐면 청군에게 구원을 요청해요. 자, 청군. 이때 없어요. 이미 청명나라에 있어요. 갑진정변 이후에 태진주야. 그래서 청군 철수했고 일본군 철수했어요. 태진주에게 또 다른 구절이 뭐예요? 한 애가 오면 다른 애도 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군이 오니까 태진주에게 의거해서 일본군도 오는 거예요. 자, 이제 확대해 볼게요. 자, 전주성을 점령했어요, 지금요. 청군이 와요.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아산만으로. 쫙 와요. 그래서 일본군도 와요. 이게 포인트지. 텐진 조약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인천으로 와요. 뭔가 좀 달라. 여기는 농민이랑 가깝고, 여긴 뭐야? 서울이랑 가깝죠. 일본 애들이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전쟁을.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일본으로서는. 이거 청일전쟁이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민시정권도 큰일 난다. 농민들도 큰일 났다. 자칫 청일전쟁 터진다. 그리고 이 게임의 승자가 한반도 먹을 우려가 큰 거예요. 농민전쟁을 하지 않는 게 낫죠, 이럴 때는. 이건 좀, 왜냐, 엄청난 변수가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주성을 돌려줘요, 농민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강제해요. 그래서 전주화약이라는 걸 맺어요. 민주정부와 농민군들이. 전주화약. 전주성을 내놓고 대신 민주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유명한 전주화약.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1차 농민전쟁은 그렇게 끝난 거예요. 전주화약은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서면 정부랑 농민들이. 그러니까 1차 농민전쟁은 다 정부와 농민군 얘기예요. 황토현 전투, 정부군, 전성군대랑 농민군의 싸움. 장성 황룡천 전투, 서울군대와 농민들의 싸움. 전주화약, 서울 정부와 농민의 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 문제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순서. 약자로 외워. 황전청전. 아유, 3점 끝. 황전청전.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황전청전. 황토현, 전주성 점령, 청일군 파견, 전주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거 이제 외우면서 한번 써봅시다. 여기 확대할게요. 자, 우선 1차 봉기는 반봉건의 성이 강해요. 민지정권 타도예요. 정보군이랑 싸우는 거예요. 남접이 주도했어요. 전라도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전라도, 포접이 주도했던 거라 이거예요. 최시영은 북접이에요, 여러분. 최시영은 이거 반대했어요, 1차 봉기. 하지 말라고. 고보봉기, 안핵사 이용태 행보. 이거 밑줄 쳤고요. 백산직결. 그리고 황전청전, 황토현, 그다음에 전주성 점령, 황전, 그다음에 청일군 파견, 그리고 일본군 텐진조약으로. 그리고 전주화약. 자, 그래서 황전창장 끝! 예! 자, 그러면 이제 평화식이죠, 여러분.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집강소 12개조 요강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전주화약의 내용이에요. 동학교도와 정부는 서로 협력한다. 이게 전주화약이죠. 이제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나오면 1차 농민전쟁 이후예요. 어떤 거를 합의했느냐. 바로 이런 걸 합의했던 거예요. 노비문서를 불태우자. 신분제 폐지하자. 그다음에 청산가부의 재원을 허가하라. 또 일본과 상통하는 자는 엄벌하라. 또 토지는 균등. 야, 토지개혁이네. 역시 농민답죠. 갑진정변 갑오개혁은 토지개혁 없어요. 지주제 철폐 없어요. 지주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잘 나와요. 토지개혁 나오면 동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한테 그냥 보너스로 2점 주는 거야, 그냥. 토지개혁 나오면 동학이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자, 이제 휴전기예요. 이때 휴전은 이제 정부와 농민들의 휴전기죠. 근데 여러분 이 휴전기 때 누가 움직이냐면 일본이 움직여요. 일본이 온 이유는 청일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였거든요. 자, 휴전기 때 있었던 일은, 자, 우선 민지정부. 전주화약에서 농민들한테 개혁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개혁기관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교정청.
이라고, 이거 왜 안 나와? 전주화야. 하고 있어요. 청군 왔고, 일본군 이미 와 있는 상태이죠. 황전, 청전, 청일군 파견, 전주화야. 자, 전주화약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철수해야죠. 아무 일 없으니까 이제 철수해야죠. 청이 철수하면 일본도 자동 철수해요, 여러분. 텐진주역에 따라서. 그럼 청일전쟁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일전쟁 안 일으키려고 한 거야. 이러면 청군 물러날 테고, 텐진주역에 의거해서 일본군도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안 갈라 그래요. 철수 안 하려 그래요. 청일전쟁 일으키고 싶었거든. 자, 조선이라는 나라를 둘러싸고 지금 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어요. 일단 누구한테 유리한 상황이었냐? 청한테 유리해요. 12년 전 이모군란을 누가 진압했냐면은 청군이 진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이 더 세졌어요. 갑신정변 역시 청이 진압했어요. 좀 더 지배력이 세졌어요. 조선은 낼 거! 라고 생각하는 게 청이에요. 일본 쪼그라들었어요. 일본 영향력 없어요. 청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는 건 일본이에요. 근데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청일전쟁은 어디서 일으키겠어요? 일본 땅에서, 중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조선 땅에서 일으키는 게 제일 좋아요. 중국 땅에서 일으키다간 괜히 자기들이 먹혀요. 일본 땅에서 당연히 안 일으키려고. 이게 어차피 조선이 목적이니까. 조선 땅에 지금 청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출병한 이 기회. 이게 놓치면 언제 다시 이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지정부가 전주와 메고 모두 철수하라 그러니까 청나라는 전쟁 피하고 싶으니까 철수 준비해요. 철수 준비하고. 얘는 이제 철수 안 하고 결국 철수하는 청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 시작이에요. 중국군, 일본군은 최정의 애들만 파견했어요. 청일전쟁은 이미 각오하고 이미 온 거야, 얘네들은요. 경기장은 우리나라 땅이죠. 변수가 있어요. 이게 어웨이 경기란 말이에요. 변수는 바로 조선 정부예요. 청일전쟁 터지면 조선 정부는 누구 편 들 공산이 압도적으로 크냐면 청나라 편을 들 공산이 압도적으로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수를 없애야죠. 이 붉은 악마, 조선의 민중과 조선 정부의 리더가 누구예요? 고종이야. 그러니까 고종을 먼저 인질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청일전쟁 일으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고종부터 인질로 잡아요. 경복궁에 살잖아. 그 경복궁을 점령한 거예요. 문제 풀다 경복궁 점령 나오면 바로 청일전쟁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종 인질로 잡고. 그러니까 조선 정부 누구 편 들 수밖에 없었냐면 청일전쟁 때 일본 편 든 거예요. 그리고 청일전쟁 일으킨 거예요. 풍도해전. 철수하는 청나라 군대를 침몰시킨 해전이에요. 선전포고도 없이. 일본 애들이 그래요. 선전포고도 안 해요. 일단 침몰시킨 다음에 싸움하자. 뭐 이런 주의예요. 러일전쟁 때도 그랬고 태평양 전쟁 때도 그랬고 성안전투 또 이겨요. 그리고 평양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국내 전투에서는 결국 일본군이 압승을 거둬요. 그리고 전쟁은 만주로 파급되기 시작하죠. 자, 한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갑오개혁이 또 실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 전봉준 같은 전주화약을 했던 장본인들은 조선 정부를 믿고 패전개혁을 했는데 지금 서울은 누가 장악한 상황이냐면은 일본이 장악한 상황이다. 지금 뭐 갑오개혁을 하고 있지만 뭐가 못 믿겠다. 일본이 뒤에 있으니까 못 믿겠다. 해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자체 개혁을 하자. 라고 해서 전라도의 집강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농민들의 개혁 추진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휴전기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개혁기관 알기. 그리고 이 기간에 청일전쟁과 1차 갑오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정청. 이게 민지정부가 만든 거. 근데 이건 없어져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 일으키고 1차 갑오개혁하면서 교정청은 없애고 갑오 1차 개혁 추진기관 군국기무처를 만들게 되죠.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농민들은 전라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전라도예요, 여러분. 전국 팔도가 아니야. 전라도에 집강소를 만들어서 농민들 자체 내에 개혁을 하게 된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약자로요. 궁전이에요. 자, 아까 봤던 거. 황전, 청전, 궁전. 전전전. 황전, 청전, 궁전. 황토연, 전주성 점령, 황전, 청일군 파견, 전주화약. 그다음에 궁전.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그래서 궁전.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그러면 순서 문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직강소에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선 직강소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노비를 괴롭히는 우리 상전. 쳐들어갔어요. 직강소 사람들. 노비부터 불 질렀어요. 그다음에 과부들 걔가 자기들이 제일 먼저 시켜줬어요. 갑오개혁 이전부터. 그다음에 백정들. 백정의 상징이야. 평량가시라. 벗겨줬어요. 직강소에서. 또 불량한 양반들. 보면 막 갓밟고 막 이랬던 게 직강소 농민들이고 김계남 직강소가 제일 좀 과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여러분까지 봤던 거를 순서대로 봅시다, 여러분. 황전청전, 황토현 전투. 황토현 전투. 다음에 전주성 점령. 다음에 이제 청군이 오죠? 그리고 이제 태진 지역에 따라서 일본군. 황전청, 청일군 파견.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주 화약. 황전청전. 자, 그리고 철수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철수하라고 요구했는데 철수 안 하고 이제 전쟁 일으켜요. 그게 바로 궁전, 경복궁 점령. 그 안에 경복궁 점령, 다음에 청일전쟁, 궁전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또 있어, 맞아. 그리고 이때 이제 서울에서는 교정청이 폐지가 되고 궁극기문처, 갑오 1차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전라도 일대에는 집강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2차 농민전쟁입니다, 여러분. 2차 농민전쟁은요, 일본에 대항해서 일으킨 거예요. 청일전쟁은 지금 이제 만주예요. 그리고 국내는 일본군이 장악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반에서는 청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군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일전쟁 때 우리나라 정부는 누구 편 들었냐면 경복궁이 점령당한 상태니까 일본 편을 들었죠. 그래서 2차 농민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농민군 대 정부 관군 더하기 일본군이에요. 시험 문제 정말 중요해요. 1차와 2차 구분 기준이에요, 여러분. 1차가 남접, 2차가 남북접. 충청도도 가세, 최시영도 가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시영 나중에서 죽죠. 사형 나가죠. 그리고 1차가 농민군 VS는 알지? 대항, 관군. 그리고 이때는 농민군 vs 관군 더하기 일본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남북적 논산에 집결했어요. 논산. 우리 또 이제 남학생들이 2년 뒤에 집결할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안타까운 곳인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해요. 여기 외울 기회가밖에 없어요. 참 좋아. 그냥 우금치만 외우면 돼요. 전투는 우금치밖에 없어. 우금치에서 끝나면서 사실상 2차 동학은 그냥 끝나요. 농민군 리더가 남접의 전봉준. 그리고 북접은 최시영인데, 최시영은 이제 많이 이제 늙으셨고, 이제 어떻게 선봉해서, 그래갖고 자기가 아꼈던 손병희 보고 북접을 이끌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접과 북접의 손병희가 가세요. 논산에 그래서 집결한 거예요. 자, 남접, 일본군과 관군은 먼저 공주를 점령해요. 자, 남접과 북접은 논산에서 집결. 자, 공주를 먼저 점령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논산에서 집결해서 공주에서 붙어요. 그게 바로 공주에 넘는 곳에 우금치예요. 그리고 우금치에서 거의 5일 동안 싸워요. 그리고 일본군과 조선 관군은 이때 기관총을 설치해요. 우금치에다가. 우리나라의 첫 선이 모인 기관총이에요. 일본에 막 몇백 발씩 나가는 거로 갈긴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리고 수만 명의 농민들이 우금치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후 몇 차례 소규모 전투가 있었지만 거의 뭐 일본군과 관군의 학살이었죠. 이때 전라도 양반 유생들이 일부가 군대를 일으켜요. 민보군이라고 해서 자기 집 노비 뭐 이런 애들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쳤느냐? 전라도 양반들이 일본군을 친 게 아니라 농민군, 폐주하고 있는 농민군들의 학살을 또 동조했던 게 전라도 일부 양반들이었어요. 이 당시 양반들은 대부분 95% 농민들을 싫어했어요. 일본군보다. 일본군도 싫어했지만 농민들이 더 싫었던 거야. 왜? 평등을 주장했다고. 결국 이러면서 동학의 3대 리더들이 다 잡혀요. 남접의 리더들. 손병희는 결국 도주하는 데 성공하고요. 손아종 체포. 김계남 체포. 김계남은 양반들이 아주 미워했어요. 김계남은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사형수는 전부 다 서울 가서 죽어야 돼요. 근데 전라도 우리 양반들이 김계남 집강소가 좀 과격했거든요. 그래서 쟤는 서울에서 온전하게 죽이면 우리가 죽이자 라고 하여서 결국 전주에서 죽어요. 양반들의 그 드센 그 서울로 못 보내고 우리가 직접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이도재, 전라도 관찰사예요. 이도재는 마침내 난을 불러오게 될까 두려워 감히 김계남을 묶어서 서울로 보내지 못하고 즉시 목을 베어 죽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 독에다가 담았다. 맞아, 많은 또 우리 양반들이 김계남한테 피해를 봤던 양반들이 다투어 씹고 나누어 제사를 지냈으니 김계남의 최후가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당시 전라도 유생 황현의 기록 르뽀라고 할 수가 있는 매천 야록의 일부를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양반들이 얼마나 그 농민군들을 미워했는지 볼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봉주도 체포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요. 이때 그 두 명이 지금 사형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형장에 지금 끌려가는 건데 마침 일본 사진 기자가 이걸 보고 찍은 거죠. 그래서 전봉준의 사진이 이렇게 남게 되었어요.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가마에다가 태운 거는 전봉준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예우가 아니라 순천에서 잡히자마자 그 두 명의 그 순경이, 우리 순경이 가보기역 이후부터 있으니까 못 도망가게 다리를 분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장에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마에 태워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그 사형을 앞둔 모습인데 참 당당하죠. 당당하죠. 왜?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희생하는 거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전봉준이에요. 그 전봉준의 옛날 100여 년 전의 그 사진이지만 그 흐릿한 사진에서도 그의 형형한 눈빛을 읽을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전봉준이 죽은 다음에 전라도 일대에서 있었던 민요예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은 새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라고 하여서 전봉준을 그리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석은 되게 구구예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라고 하는 건 어떤 해석은 되게 구구예요. 일본군. 녹두밭은 이제 전봉준동 농민군을 얘기하는 거죠. 전봉이 키가 작았어요. 녹두장군이었죠. 전라도에 앉은 일본 놈아. 녹두꽃이 떨어지면, 우리 전봉준 장군이 죽으면, 부직갱이, 우리 민중들은 너희 일본을 혼낼 거야. 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전봉준과 관련된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봉기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농민들은요, 일본군과 정보군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살아남은 농민들은 다음 해에 을미을병, 그리고 다음 해에 활민당으로 계승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중요해요. 오늘 일단 봐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성격과 의의, 반봉건 반침략이에요. 민주정권에 반대했고요. 1차 때. 그리고 2차 때는 일본군과 싸웠죠. 그래서 반봉건 반침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반들도 싫어했고,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으니까는요. 일본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2차 봉기 때 정보군, 일본군의 진압만이 아니라 전라도 일부 양반이 만든 민보군에 의해서도 진압이 되었던 게 그들이었죠. 근대 지향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대 지향적. 근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죠. 이 중에서 평등을 되게 강조했던 게 동학이었어요. 바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죠. 그래서 근대 지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오기역의 신분제 폐지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던 갑오기역 신분제 폐지 옆에 신동이라고 쓴 거죠. 한계. 근대 사회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그 갑진전병 갑오기역 같은 경우는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서구 문물을 본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주장해요? 재정기관에 일어나 입헌군주제, 내각중심제, 개국, 연호 폐지 이런 걸 주장하지만 이분들은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 자기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외국 구경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신분제 폐지, 수치제도의 개혁과 같은 자기들 실생활과 관련된 걸 했지 어떤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처럼 어떤 그런 거대한 정치적인 이론을 가지고 무장된 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뿐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여러분? 구치도방안 재정기관 일어나 4대 폐지, 자주동래꼭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안 끝났네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문제가 동학농민운동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또 봐야 돼요. 자, 확대할게요. 확대가 안 되네요. 일단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도도 여러분 그냥 보지 말고 순서대로 보세요. 황전, 청전, 궁전.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여기서 다 가르쳐 주면 나중에 3월 달에 뭐 가르쳐 주지? 황전, 청전, 궁전, 우 크다. 이러면 돼요, 여러분. 황전, 청전, 궁전, 우 크다. 황토연, 전주점령, 청일궁 파견, 전주화야. 그다음에 궁전, 경복궁 점령, 그다음에 궁전, 청일전쟁, 우 크다. 궁전은 커야죠. 우금치. 그다음에 우금치예요. 그다음에 크다가 뭐냐면은 홍범이야. 홍범 14죠. 홍자 할 때 홍이 크다 홍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오 2차 기억이지. 그래서 크게 보면 순서가 그랬잖아. 1122. 1차 동학, 황전청전. 그다음에 1차 갑오개혁. 그게 궁전. 뒤에 갑오개혁이죠. 그다음에 2차 농민전쟁. 우금치. 그다음에 2차 갑오개혁, 홍범 14조.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서가 중요해요. 1차 때 황전청전, 남적. 그다음에 휴전기 때는 일본군의 동태를 잘 봐야 돼요. 경복궁 점령, 궁.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 궁전.
그 다음에 개혁기가 날개. 갑오 1차 개혁. 궁극기 묻혀죠. 그리고 농민들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집강서. 그리고 2차 때